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게 일어났고 커피포트에 물을 올려두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변함없이 분주했고 회사에 갈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만은 아침의 공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화장대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보통은 출근 준비를 빠르게 마치는 편인데 그날은 머리를 천천히 틀어 올리고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립스틱을 고르고 바르는 동작도 유난히 세심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다가 괜히 이유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큰 의심은 없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유 없는 불안으로 한순간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그런 기분이라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은 아침 내내 머릿속을 떠나줄 줄 몰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내의 눈빛이 조금 변한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제 눈을 피했고 휴대폰을 자주 뒤집어 놓곤 했습니다. 저와 함께 앉아 있을 때도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순간이 잦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작은 균열이 벌써 시작된 듯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각자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그 표정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묘하게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진 아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결국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저를 덮쳤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는 낯선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흔히 보는 택배 박스였지만 눈길이 멈춘 곳은 수취인 이름이었습니다. 제 것도 아내 것도 아닌 낯선 이름. 이연주.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파트 호수는 분명 우리 집이 맞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엔 단순 오배송이라 생각했습니다. 요즘 택배 사고가 흔하니까요. 하지만 상자를 집 안으로 들고 들어왔을 때 아내의 반응은 제 추측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아내는 제가 든 상자를 보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컵을 탁 내려놓더니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억지스러웠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이거 누구 건지 알아? 우리 집 주소인데 이름은 낯선데. 아내는 눈을 피하며 대꾸했습니다. 글쎄. 요즘 오배송 많던데. 그냥 잘못 온 거겠지. 말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 순간 포착한 눈빛은 제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스쳐간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무엇인가 감추려는 기색. 저는 그 눈빛에서 묘한 소름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결국 저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평소라면 남의 물건을 함부로 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처음 보는 브랜드의 고급 화장품 세트, 여성용 속옷,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읽는 순간 심장이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다음 주엔 우리 약속한 대로 그 계약서 가져올게요. 그러면 진짜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짧은 구절이었지만 제 머릿속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계약서, 약속, 자유. 누군가와 주고받은 편지임이 분명했고 문장의 뉘앙스는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낯선 눈빛과 연결되며 모든 실마리가 하나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송장 번호로 배송 조회를 했습니다. 수취지 주소는 우리 집이 맞았고 발송지는 경기도의 한 소도시로 표시되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김태혁.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익숙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부터 아내가 종종 언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라며 이야기했던 그 남자. 가끔 체형 교정 PT 이야기를 할 때 등장했던 이름. 바로 그 김태혁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블로그에서 충격적인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뒷모습만 찍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는 남자와 여자. 여성은 얼굴이 나오지 않았지만 입은 원피스와 몸의 실루엣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제가 알던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진은 증거였고 제 의심은 현실로 굳어져 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밤늦게 거실 서랍 속 깊은 곳에서 이름 모를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손이 떨렸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합의서.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적힌 단어들을 보며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감정적 관계를 유지하며 금전적 의무 없이 관계를 지속하되 발각 시 책임은 각자의 가정에 있음. 밑에는 아내의 이름 그리고 김태혁이라는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모니터 불빛만 바라보듯 멍하니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감정적 관계라니. 발각 시 책임은 각자의 가정이라니. 눈앞의 글자들이 현실처럼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서로가 공모한 관계였습니다. 일반적인 감정적 유혹과는 결이 다른 차갑게 계산된 계약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날도 저녁상을 차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이미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문장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합의서, 계약, 그리고 이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 자신이 부서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삶의 모든 순간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아 저녁을 먹을 때면 밥 한 숟가락을 뜰 때마다 머릿속에 합의서 문구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감정적 관계를 유지한다. 그 문장을 되새길수록 제 숨은 가빠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일 수 없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일어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 같았고 순간순간 제가 살아온 삶 자체가 조롱당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아내의 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는 시각, 커피잔을 씻어두는 습관, 퇴근 후 들어오는 발걸음, 들고 들어오는 가방, 속 물건들. 스마트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어두며 증거라는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별다른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회 내역에 반복적으로 택배 반송 기록이 남아있던 겁니다. 저는 무심한 척 묻곤 했습니다. 회사 물건 잘못 온 거야? 아내는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응, 회사에서 샘플 같은 거 자주 와서 다시 보내야 해. 순간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제겐 모든 게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반송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무언가를 감추는 신호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그래서 택배기사로 위장해 집 앞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점퍼를 걸쳐 입은 채 현관복도 한켠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와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였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가 말하던 그 김태혁이라는 내 이름 속 남자일 거라고. 그가 문 앞에 서자 아내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히 그 시각에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을 짧게 교환했을 뿐 특별한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봉투를 받아들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일상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두 사람은 이 일을 수십 번 반복해온 듯한 익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봉투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뜯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와 인쇄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USB를 노트북에 꽂았을 순간 저는 심장이 떨어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파일 이름은 2차 합의안. 문서를 열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당사자 김태혁은 박수진에게 물품 및 금전 지원을 지속하며 일정 기간 동안 비밀 유지 및 상호 보호를 약속한다. 본 합의안 위반 시 법적 책임은 각자의 배우자에게 있음. 전율이 온몸을 스쳤습니다. 이젠 단순한 상징적 서약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물품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금전과 선물을 받으며 그 남자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애정이라 믿었던 관계가 사실은 차갑게 계산된 거래였다는 것을 그 계약 문서 한 장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더욱 철저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택배 송장, USB 문서, 봉투 사진, 아내의 메모. 당시엔 마치 형사가 된 듯 집안의 작은 단서마저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며칠이 지나 저는 결국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 이름은 이지현.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묵묵히 들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린 서류와 USB 사진을 전부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제 아내가 지금까지 해온 짓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지현 변호사는 자료를 살펴보더니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남편분이 직접 증거를 확보한 게 큰 이점이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억누를 수 없던 분노가 차가운 냉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울분을 삼키는 게 아니라 법으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또렷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상간남 김태혁의 신상을 확인했습니다.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외부 업체와 비밀 계약을 자주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그와 계약서까지 쓰며 관계를 이어간 이유가 이해됐습니다. 그는 원래 이런 계약 문화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서를 다시 정독하다가 또 다른 이름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이혜진. 처음 보는 이름이었지만 문서에는 그녀가 물품 전달 담당자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동원해 은밀히 관계를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두 사람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얽힌 체계적 공모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지현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남편분, 이건 가볍게 넘길 사건이 아닙니다. 상간남과의 불륜뿐 아니라 물품 전달자까지 모두 고소 대상이 됩니다. 증거만 더 확보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예. 더 확보하겠습니다. 반드시 끝장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 서랍에 모아둔 자료를 전부 꺼내 펼쳐놓았습니다. 송장, USB 파일, 계약서, 문자의 흔적. 하나하나가 얽혀 제 손 안에서 거대한 퍼즐처럼 맞추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히 한 남자의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정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제 아이를 보호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간다. 절대 눈 감지 않는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이 감시였고 기록이었으며 속을 태우는 전쟁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밥을 먹고 회사에 다니고 아이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직전 눈을 감으면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으면서도 그 뒤에 숨긴 비밀이 도려내듯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무슨 걱정 있어? 그럴 때마다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아무 일 없어. 말을 더 길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억눌러둔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 즈음 저는 우연히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후배의 형이 사설 정보 수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정식 탐정은 아니었지만 IT 보안 쪽에서 경력을 쌓으며 SNS 분석과 정보 추적에 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최민혁. 저는 곧장 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아내분의 활동 내역을 추적하면 확실히 원하시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감당할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최민혁은 아내의 이메일과 클라우드 계정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제게 휴대폰 화면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분 맞으십니까? 화면에는 아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짐을 든 채 환하게 웃으며 펜션 앞에 서 있는 사진. 그 옆에는 김태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으며 웃고 있는 다른 사진도 있었습니다. 얼굴은 정면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내라는 것을.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진 속 아내는 제가 알던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해맑게 웃고 자연스럽게 서 있는 모습은 제가 집에서 본 무표정한 그녀와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그 따뜻한 표정은 제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손에 땀이 흥건히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막연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남김없이 드러난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단했습니다. 계약서, 택배, USB 영상까지 모든 단서가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정식으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상간남 김태혁 그리고 제 아내 박수진이었습니다. 단순한 위자료 청구가 아니라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계약서 속 물품 전달자로 언급된 이름 이혜진. 저는 그녀 역시 공모자로 포함해 민사소송에 걸기로 했습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저를 다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혜진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또한 김태혁과 별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사이에 두고 두 여자가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연인, 그녀는 배달자. 저는 눈앞이 까매졌습니다. 저는 결국 아내에게 직접 사실을 따지기로 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쳐두고 노트북에는 USB 파일과 영상, 계약서를 띄워두었습니다. 아내가 퇴근해 돌아온 순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 지금 다 봐야 해. 처음 아내는 당황한 얼굴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본 거야? 당신이 이럴 줄은 몰랐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오히려 제게 따지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당신은 몰라. 늘 자기밖에 몰랐잖아. 나는 외로웠어.
그래서 계약이라도 한 거야. 그게 내 방식이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명조차 아니었습니다. 자기 합리화였고 뻔뻔한 기만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그녀 앞에 던졌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답이다. 그날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상간남 김태혁에게도 소장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 있음이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합의라니. 그 모든 치욕과 파괴를 돈 몇 푼으로 덮겠다는 발상에 저는 참담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김태혁의 아내 정나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박수진 씨 남편 맞으시죠? 저도 남편의 짓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도 있는데 저도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충격적인 자료를 제게 넘겼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회사 내부 비리와 함께 박수진과 이혜진이 회사와 거래 명목으로 출장이라 속이며 김태혁과 만나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인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된 관계, 거짓의 가면극, 그리고 그 끝에는 파국이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이후의 시간은 눈코 뜰 새 없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아내와 김태혁 그리고 이혜진은 각자 변호사를 세웠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사진, 영상, 증언. 모든 증거는 이미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든 딸아이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내 감정 때문만이 아니다. 너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끝내야 한다. 그리고 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도 차갑게 버티며 전쟁 같은 법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지옥이었지만 동시에 싸움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절대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로 제 삶은 하루도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재판 준비를 하고 매일 법원과 경찰서에서 오는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제 손에는 늘 증거철이 들려 있었고 머릿속에는 한순간도 이 사건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문제는 법정에서 그들이 보인 태도였습니다. 첫 공판날 재판장이 피고들은 각자 입장을 진술하라 했을 때 들은 그들의 목소리는 저를 다시 한번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김태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건 박수진이 먼저 제안한 겁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흔들려 잠시 관계를 맺었을 뿐입니다. 계약서 역시 그녀가 먼저 들이미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도장 찍은 겁니다. 아내는 또 말했습니다. 김태혁이 계약서를 작성해 오며 협박성 말을 했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았지만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부탁받아 물건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내용이 뭔지 몰랐습니다.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이 거짓을 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가 서로를 향해 비수를 겨누듯 책임을 떠넘기며 억지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추악한 공방을 지켜보는 제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지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여행을 가고 밥상에서 농담을 주고받던 순간들이 이제 법정의 차가운 대화 속에서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파편화된 거짓말이 결국 자신들을 무너뜨릴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침묵하며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기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 와중에 충격적인 이름 하나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김태혁의 진술서 그리고 아내의 과거 통화 내역 속에 반복적으로 언급된 이름. 윤재석. 아내의 직장 동료 중 한 명이라는 이 남자는
제가 보기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김태혁의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서를 처음 보여준 건 박수진과 윤재석이 함께 있었던 회식 자리였습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제 손에 땀이 흥건히 차올랐습니다. 윤재석? 누구지? 왜 그 자리가 처음 등장하는 무대였다는 걸까?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드는 또 다른 생각. 혹시 이 전부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꾸며진 시나리오였던 건 아닌가? 며칠 후 익명의 제보자가 제게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송신인 불명의 메일 안에는 휴대폰 메시지 몇 개가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지 속 대화는 분명 윤재석과 아내가 나눈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이번엔 실수하지 마. 계약서 조항 수정된 거 꼭 확인해. 우리끼리 말 맞춰야 해. 안 그러면 태혁이가 위험해져.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귀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 맞추기라니. 그렇다면 그동안 법정에서 벌어진 진술은 모두 조작된 연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급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윤재석을 증인으로 소환해 주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입을 열게 해야 합니다. 며칠 뒤 법정에 선 윤재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처음엔 발뺌을 하려 했지만 재판장이 다시 다그치자 그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박수진 씨가 김태혁 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혜진 씨가 택배로 뭘 전달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법정은 웅성거렸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푹 숙였고 김태혁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욕설을 내뱉다 판사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이혜진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조각나 있던 퍼즐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상간남과 불륜 관계를 맺었고 친구 이혜진과 직장 동료 윤재석까지 끌어들여 물품을 전달하고 계약서를 조작했습니다. 심지어 법정 진술까지 함께 꾸몄습니다. 재판장은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종합할 때 원고의 주장은 모두 타당합니다. 피고들의 행위는 사회적 도덕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상간남 김태혁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불법적 협조자 이혜진은 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피고 박수진은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며 재산 분할 없이 이혼이 확정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목 안이 메이고 눈에서 눈물이 솟았습니다. 치욕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몇 분이나 숨조차 몰아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태혁은 판결 직후 줄줄이 끊긴 사업 계약으로 회사가 흔들렸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계약서로 불륜한 남자 택배 불륜 같은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그의 블로그는 악성 댓글로 마비되다 결국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도 이혼 서류가 날아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혜진은 문화센터 강사직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학부모 민원까지 이어져 그녀는 완전히 생활 기반을 잃었습니다. 불륜 전달자라는 꼬리표가 붙으며 지역 내에서 매장되다시피 했습니다. 윤재석은 소송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직장에서 승진이 보류되고 외곽 사무실로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결국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군 채 살아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모든 걸 잃은 후에도 제 아이 앞에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시는 안 그럴게. 미안해. 하지만 딸은 그 손을 뿌리치고 제 뒤에 숨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아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지워야 할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법정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진 날 이후 제 삶은 겉으로는 정리된 듯 보였습니다. 법은 제 손을 들어주었고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지옥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혼자 있는 거실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딸아이 몰래 눈물을 삼켰고 깊은 새벽이 되면 한숨과 함께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제 삶의 절반 같은 존재가 저를 배신했다는 그 사실은 매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왜 그때 눈치채지 못했을까? 스스로를 탓하며 저는 밤마다 괴로움 속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버려선 안 된다는 걸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지현 변호사의 권유로 심리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박소윤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의 과정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다시 존중하고 사랑하는 과정이에요. 잊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제 스스로를 구해내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살아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붙잡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던 겁니다. 상담을 통해 조금씩 제 마음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제 개인만의 불행으로 묻히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의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계약으로 이어진 불륜, 택배로 배달된 배신. 기사에는 제 이야기가 사실적으로 담겼습니다. 계약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수많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끝까지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당신은 잘하셨습니다. 그 계약서 얘기 저도 소름 끼쳤습니다. 그 수백, 수천 개의 댓글은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시선을 돌려보면 그들은 하나 둘씩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혁은 위자료 판결이 난 이후 회사를 정리하며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손해배상금을 피하기 위해 사업 자산을 은닉하고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돌려놓으려 한 사실이 발각되면 결국 법원은 위자료 회피 불허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재산은 압류에 들어갔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이혜진은 지역에서 불륜 전달자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 채 직업을 잃고 과거 그녀가 다른 사건에 개입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며 끝내 삶이 파탄났습니다. 윤재석은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사조치를 당했고 몇 달 뒤 자진 사직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선 불륜 공모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였던 박수진. 그녀는 퇴사 후 아무 일에도 적응하지 못했고 몇 차례 딸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에는 사과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날 이해할 거야. 너도 엄마 마음 알게 될 날이 있을 거야. 그 문장을 읽은 제 딸은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아빠, 엄마 얘기는 이제 하지 말자.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제 인생에서 불러낼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딸은 점차 밝아졌습니다. 침대에서 제게 등을 돌리고 자던 아이가 어느 날 제 옆으로 와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랑만 살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한 출판사에서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자고 연락이 온 겁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공개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계약된 사랑의 종말.
표지는 단순히 택배 박스 위에 놓인 흰 봉투 그림이었습니다. 책은 빠르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분노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독자 한 명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책 덕분에 제 삶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스라이팅과 자기 합리화, 계획된 관계 안에서 제가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느꼈습니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고 누군가에겐 경고가 되었다. 물론 제 마음속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여전히 그날의 기억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순간 웃으며 저를 속이던 아내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고 딸과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것은 저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나온 지금 제가 얻은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닌 제 자신을 되찾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결심. 더 이상 그들의 이름을 제 입술에 올리지 않겠다는 것. 이제 제 앞에 있는 것은 딸과 우리가 살아갈 내일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참 묘한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판결이 끝난 뒤에도 제 삶은 그날의 기억 위에 여전히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여전히 그날 서류에 찍힌 도장을 떠올렸습니다. 합의서라는 차가운 글자들, 택배 속에서 발견했던 편지, 아내의 차디찬 눈빛. 그것이 제 꿈을 잠식했고 새벽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그럼에도 제 삶은 전진해야 했습니다. 이제 제 옆에는 딸이 있었고 그 아이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남은 제 존재 이유였습니다. 저는 조금씩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딸을 깨우고 간단한 아침을 차려주었고 손잡고 학교까지 걸어다니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루틴을 쌓아 올리며 저는 다시 살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아갔습니다. 딸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예전엔 매일 혼란스러워하며 왜 엄마는 나와 약속을 어기냐던 표정이 이제는 작은 장난에도 소리내 웃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저에게 약이었습니다. 그 좋은 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않겠다고. 그러던 어느 날 학부모 모임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박수진 씨와 김태혁 씨, 그리고 이혜진 씨가 예전부터 아는 사이였던 거 아셨어요? 그녀에 따르면 자신의 남편이 김태혁의 후배인데 몇 년 전부터 이미 그 셋은 함께 모임을 하며 친분을 나눴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오래된 퍼즐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그럼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건가? 택배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 집으로 도착했던 이유, 계약서가 마치 전문 문서처럼 치밀했던 이유, 아내가 연기하듯 행동하면서도 티 하나 내지 않았던 이유. 모든 게 잠깐의 충동이 아닌 오래 준비된 시나리오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무너지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냉정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 모든 건 이제 내 삶을 되찾는 기록으로 남긴다. 그 하나의 기록이었던 책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독서 카페, SNS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이라니까 더 충격이다. 누군가는 경고받아야 한다. 이런 관계는 결국 파국이다. 아이를 지켜낸 게 정말 대단하다.
그 반응들을 읽으며 저는 처음으로 지난 고통이 조금은 가치 있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너졌던 모든 날들이 누군가에겐 출구를 알려주는 경고가 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 한 댓글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 덕분에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상한 조짐을 계속 무시하다가 이제야 알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고통이 누군가의 눈을 뜨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딸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언제나 그림 일기를 무심히 그렸는데 요즘은 강아지와 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등장하는 따뜻한 그림을 자주 그렸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제게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커다란 강아지 옆에 웃고 있는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와 딸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렇게 글자가 씌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엔 강아지가 없지만 아빠가 강아지처럼 항상 나를 지켜줘요.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기다렸던 울음, 가벼운 안도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습니다. 저를 초청하는 방송국도 생겼고 강연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씩 꺼낼 때마다 제 상처가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계약된 관계, 치밀하게 포장된 배신은 결국 파국으로 끝납니다. 저는 그 증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제 안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내가 웃으며 저를 속였던 표정, 도장을 찍으며 숨을 고르던 순간, 그 가짜 연기들이 불쑥 떠올라 제 심장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버텨왔고 견뎌왔으며 살아남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웃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도 배신도 분노도 그 수없이 뜯겨나가던 고통의 순간조차도 이제는 마치 오래된 기록처럼 제 마음 한쪽에 내려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여전히 서늘한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다가도 불현듯 그날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서로의 책임을 미루던 얼굴들, 제게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던 아내, 차갑게 굳은 계약서 위의 서명. 그 모든 것들은 제가 쉽게 잊을 수 없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그림자와 공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그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제 삶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남아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번 깊게 베인 상처는 흔적을 지울 수 없지만 그 흉터를 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결국은 인간의 몫이니까요. 예전엔 매일 밤마다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나는 왜 몰랐을까? 왜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을까? 수백 번 반복된 그 자책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저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 사랑을 믿었던 제 마음이 부끄러울 이유는 없다는 것. 부끄러운 건 그 사랑을 저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오늘날 제 삶은 놀라울 만큼 평범합니다. 아침에 딸과 함께 밥을 먹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퇴근 후엔 함께 집 근처 공원을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주말에는 둘이 쇼핑을 다니고 영화관에서 팝콘을 나눠 먹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흔한 부녀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일상입니다. 평범하다는 게 이렇게 값진 것인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루의 반복이 지루했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반복 속에서 안정을 느낍니다. 결코 당연하지 않은 평온, 그것이야말로 제가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이 조금씩 자리 잡아갈 무렵
저는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뜻밖에도 김태혁이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수많은 심경이 교차했습니다. 결국 봉투를 열었을 때 안에는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레 써 내려간 듯한 글씨. 그때 우리는 모두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닌 우리 셋 모두가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상황을 조작하면서 당신의 삶을 흔들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절망했을지를. 저의 선택은 이기적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이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뒤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천 가지 반응이 스쳐갔습니다. 분노, 허탈, 조롱, 혹은 무관심. 하지만 끝내 손편지를 천천히 접어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과거에 붙들려 있었고 저는 이미 한 발짝 앞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날 저녁 저는 딸과 함께 단골 돈가스 집에 갔습니다. 벽에 사진이 가득 붙어 있는 작은 가게, 따끈한 돈가스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 딸은 고소한 치즈 돈가스를 먹으며 환하게 웃었고 저는 그 웃음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위안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복수라는 것을. 그 셋이 죗값을 치르며 얼굴조차 들지 못한 채 살아가는 동안 저는 아이와 함께 조용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게 곧 승리이며 복수이며 삶의 답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묻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다 잊으셨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미소를 짓습니다. 잊진 않았습니다. 다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나눌 생각입니다. 누군가에겐 이 이야기가 단순한 막장 드라마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삶을 바꿀 수 있는 경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내의 불륜, 택배로 오간 계약서, 친구의 배신, 동료의 거짓 증언. 그 모든 끝에 저는 무너져 있었지만 결국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딸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진짜 복수는 분노에 매달려 무너지는 게 아니라 끝끝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